자,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208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울 세계사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 부분 볼 건데, 자, 이전에 사건으로부터 쭉 제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 2차 세계대전까지 쭉 봤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거기서 비록 어떻게 보면은 독일을 굉장히 보복하려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도 어떻게 보면 독일로부터 약 20년 뒤에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기반이 부족했던 국가들은요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독재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 국가들, 전체주의 국가들의 대외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죠. 비록 2차 세계대전도 6년간 크게 진행이 됐지만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개 주축 국가가 결국 패전국으로 남아버리게 되죠. 자, 그 뒤에 1차, 2차 세계대전, 흔히 우리가 이거를 양차례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세력들이 다소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때 이제 소련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 군사력으로 이미 대강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미국과 소련이 둘이서 힘 경쟁을 하는 이런 그 대립 상황이 바로 여기에 보여 있는 냉전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냉전이냐? 실제로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법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그렇지만은 미국, 즉 자유주의 진영으로 한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한 소련의 대립이 있었지만은 세계대전처럼 실질적으로 큰 군사력이나 전쟁과 같은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냉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큰 싸움 없이 그냥 서로 이제 말싸움이죠. 서로 이제 힘 경쟁을 하는 그런 차가운 전쟁이다 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Cold War라는 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 시즌은요 1945년, 46년 이후부터 한 1990년대까지, 즉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국제적인 긴장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국제 상황이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부터 이 냉전 시제가 완화되는 그 과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8쪽 먼저 보시면은 냉전 체제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전쟁 이후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장악했던 동유럽의 공상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본인 필두에서 동유럽 전체 국가를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묶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소련이 여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에, 즉 서유럽 등지에도 이 사회주의를 전파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를 막아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대통령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루먼이 공산주의 확대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좀 침체된 서유럽의 경제 원조, 즉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마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유럽을 지원을 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을 필두로 해서 이 자본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동맹까지 결성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 즉 사회주의 진영을 방어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 소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헐뜯고 난리가 난 거죠. 소련은 공산주의 진영을 모아서 동유럽 상호 경제 원조였던 코메콘, 자, 코메콘과 함께 여기 위에 보이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똑같은 사회주의 군사 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을 해서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그리고 소련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대결인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냉전 보시면 콜드 워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이런 무력 사용, 전쟁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만 대립하던 상황을 우리가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죠. 그래서 이런 세계 현대의 역사를 보시면 크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 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냉전 체제의 수립 과정에서요. 1차,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이 냉전 체제도 여러 서양에서 역사라 영화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못 봤을 거예요. 그 이제 뭐 이 더 스파이라는 영화인데 이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 스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소련이나 미국이 서로 그 미사일이나 그런 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스파이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것도 이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지루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본적인 영화를 바탕으로 여기 우리가 교과서에 봤던 것처럼 냉전 체제 수립 과정을 굉장히 잘 표현해놔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쭉 보고 교과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영국 사업가가 MI6, CIA의 합동작전에 투입되어 소련의 핵 정보를 빼내는 우위형의 영화 더 스파이.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소련 KGB의 치명적인 스파이가 되는 네, 이런 스파이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천둥신과 기계, 벌크업 본대, 방사능 괴물 사이 쉽게 말해서 그 블랙 위도우도 이 시기대거든요. 나타샤, 스칼렛 요한슨의 단독 영화 블랙 위도우까지 봉화제가 지난 주말에 봤던 영화와 개봉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공교롭게도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헐리우드가 점점 악당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특정 국가의 자본의 힘, 테러나 해킹과 같은 보복 공격, 국제 외교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악당은 외계인 아니면 다국적 테러 조직이나 마약 카르텔 돌려막기였죠. 그래서일까요? 헐리우드는 잊을만 하면 지금은 없어진 과거의 라이벌 소련을 자주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소련은 지금 해체되고 없는 국가예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오늘은 헐리우드의 단골 소재 20세기의 미소 냉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시작! 광고를 좀 보고 가실게요. 와이프나 여자친구와 냉전 중이라 함은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봤었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그리고 대서양 헌장까지요. 이것을 냉전이라고 해요. 열전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쟁은 안 하지만 적대적으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했어요. 특히 각 진영의 대표 선수 미국과 소련의 대치를 콜드워 냉전이라고 해요. 냉전이죠. 콜드워. 2차 세계대전은 세 가지 이념이 충돌한 전쟁이었어요. 군국주의에 맞서서 자유주의와 이게 이제 전체주의였죠. 군국주의가. 대항했죠. 이 사진은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이 함께한 사진이에요. 소련의 얄타에서 열린 회담이라 얄타 회담이라고 해. 3자 회담이었지만 주인공은 미국과 소련이었죠. 당시만 해도 미국은 소련의 편을 많이 들어줬다고 해요. 왜냐면 미국은 양쪽에서 싸웠잖아요. 유럽에서는 독일과 태평양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죠. 소련이 일본 잡는 것 좀 도와줬으면 했거든요. 스탈린 형, 내 맘 알지? 유럽은 형이 알아서 다 정리해. 대신 나 이차 일본 마무리하는 거 이거 도와줘야 한다. 영국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야야, 일로 와봐. 나 니 와 그러는데 소련 저거 전쟁 끝나면 뒤통수 치고 막 엄청 팽창할 텐데 그게 안 보이나? 그리고 이날 중요한 의제가 이 전쟁의 원흉인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였는데요. 굉장히 요상한 지도가 그려집니다. 독일을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소련이랑 미국이랑. 대전의 주요 참전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네 구역으로 분할하여 통치하기로 해요.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죠. 이제 소련이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확대를 시켜요.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쌍쌍바 자르다가 한쪽이 다 가져가는 느낌이랄까? 우리 셋은 풍송편인데 소련만 깨송편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 나라가 아 뭐야 우리도 베를린 줘. 하니까 소련 영역 안에 있는 베를린도 네 등분을 해서 나눠 가지기로 해요. 자 봅시다. 동독과 동베를린은 소련 땅이니까 공산주의가 되었고 서독과 서베를린은 자유주의가 되었는데 이 서베를린이 공산권인 동독 안에 섬처럼 고립됩니다. 소련
소련이 드디어 베를린을 함락시킨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인위적으로 수정이 된 뒤에 공개되었는데요. 원본 사진에는 깃발을 꼽는 소련군 병사의 양손목에 손목시계가 있었다고 해요. 왜 시계를 양손에 차고 있었고 소련은 왜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 시계는 사진의 소련 병사가 독일군의 것을 약탈한 것이었어요. 당시 소련의 기술력으로는 그런 정밀한 손목시계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소련은 그런 찌질한 모습, 나의 약점,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은 동맹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나의 적이 될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소련은 감춰왔던 야욕을 드러냅니다. 베를린부터 전부 먹어버리려고 하겠죠. 모든 길과 물자의 이동을 막고 서베를린을 고립시켜버려요. 네, 이렇게 수도를 고립시켜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로 넘어와 하고 회유하는 거죠. 처칠은 거보라며 내가 뭘 했냐며 이런 연설을 합니다. 철의 장막이 대륙을 가로질러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르샤바, 베를린, 프라하, 빈,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부쿠레슈티, 소피아 이 유명한 도시와 이곳의 주민들이 소련의 세력권에 있으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소련은 유럽 전역으로 공산주의를 팽창시키려 합니다. 나타샤의 과거 이야기에 부다페스트가 계속 언급되죠. 철의 장막 가까이에 있던 이 동유럽 도시들에서 소련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동유럽을 이렇게 정복한 소련도 나오죠. 호크아이가 부다페스트에서 뭔가 작전상 부딪혔을 거예요. 자, 얄타 회담 때 소련의 호의적이었던 미국은 배신감이 쩔었겠죠. 이때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에서 해리 트루먼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트루먼은 야, 이 소련 문마들 봐라. 어이가 없네. 좋아. 내가 공산주의 팽창.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잉. 이것이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독트린은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말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죠, 트루먼 독트린. 지었으니까 그 밑에 단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겠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카카, 공산주의 때려잡는 데는 역시 돈입니다요. 아주 그냥 돈줄을 내줄라니까는 황폐화된 유럽 걱정 마. 미국이 다 재건해준다잉. 이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베를린 가는 길이 막혔어? 그럼 하늘로 가버리지 뭐. 비행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물자를 서베를린 사람들에게 퍼다 나릅니다. 필요한 물자는 일평균 3,600톤 정도였는데 식량, 석탄, 어린이 간식, 담배, 커피까지 하루 평균 5,800톤을 공중에서 투하해요. 베를린 시민들이 생활하고도 남아서 비축이 가능할 정도의 양이었어요. 이걸 8개월을 계속하니까 소련의 스탈린은 항복이지 뭐. 전 세계에 미국의 위대함만 광고해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봉쇄는 풀렸지만 소련과 미국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겠죠.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유럽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야, 미국 좀 진짜 멋지더라. 우리랑 같은 편 해줘요. 공산당을 막아줘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나토 교과서 나오죠. 와, 저것들도 선 넘네. 코메콘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내미터로 다 집합해. 우리도 만든다잉.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적이 된 두 진영. 소련은 계획을 숨기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공군이 치러 장벽을 만들어버려요. 네, 우리나라 38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즉각 사살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전면전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기 때문에 힘없는 다른 나라에서 대리전을 해요. 한반도에서 6.25 전쟁, 그쵸, 유명하죠. 전쟁, 베트남 전쟁 등도 그 내막은 냉전 때문이었죠. 몇 번의 대리전을 통해 서로의 강력함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강한 힘을 원했어요. 그 최종 단계가 핵과 미사일 개발이었죠. 핵미사일과 첩보 인공위성을 위한 발사체 경쟁이 우주 시대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버사이즈 상대가 어디까지 개발했는지 그래서 이런 핵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서 스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냉전 시대에는 정보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전쟁에서 활약했던 척보 부대들이 국가 차원의 척보 기관이 됩니다. 스파이의 대명사 하면 영국의 007 제임스 본드잖아요. 영국은 MI6와 MI5가 있는데 MI6는 해외 척보, MI5는 국내 방첩을 담당해요. 007 시리즈의 작가 이언 플레밍 자신도 2차 대전에서는 영국 스파이로 활동했더랬죠. 요원을 이니셜로 부르는 것은 MI6 초대 국장이었던 매스필드 커밍의 이니셜 C가 국장 코드명인
전쟁인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미국은 뭐 다 아시죠? CIA와 FBI 이게 다 첩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CIA, 국내는 FBI가 담당하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렇게 업무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정보기관을 운영해요. 정보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독재 체제였던 소련은 달랐죠. 그 유명한 KGB, 국가보안위원회 한 곳이 국내외 모든 정보를 총괄하였어요. KGB 유명하죠. 자체적으로 비밀 특수부대를 운영했다고 해요. 공식 조직원만 70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특수부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개인과 가족보다 국가를 우선하도록 훈련받는 인간 병기 집단으로 KGB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전 시대의 클라이막스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였어요. 소련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설치했다가 미국의 U-2 정찰기에 들키죠. 이 진짜 실제로 이때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었으나 소련이 한 발 물러서며 대화를 청했고 다행히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죠. 이거 까딱하면 둘 다 죽는다고 생각한 두 나라는 그제서야 전략 무기 제한 협상, 이른바 솔트를 체결하고 긴장을 완화합니다. 이것을 긴장 완화라는 뜻의 프랑스어 데탄트식이라고 합니다. 이후 냉전 시대는 동유럽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탈하고 1992년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소련 해체를 선언하며 막을 냅니다. 냉전의 역사를 살펴봤지만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냉전이 열전으로 가지 않은 것은 그래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로 위기의 순간마다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이면에는 상대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끔 늘 강력한 힘을 갖춘 상태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불량 무기나 사오고 그 뒷돈이나 챙기고 병사들 부실급식, 성추행과 그 조직적인 은폐, 이런 역량, 이런 상태로 적국과 대화에 나서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들 바짝 차려라. 네. 이거는 뭐 냉전이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교과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8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영상에 굉장히 잘 나와 있었죠. 자, 비록 큰 전쟁이 없는 말에서 냉전이 비롯됐지만은 이런 냉전 속에 또 다른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었죠. 자, 그래서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 이런 등지에서 여러 소련과 미국이 대립해서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먼저 중국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에도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나눠서 싸우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이김으로써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죠. 그래서 자본주의, 즉 자유주의 진영은 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완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현대까지도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6.25 전쟁은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우리나라 똑같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으로 나눠서 베트남도 이렇게 싸웠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우리나라의 38도선 개념이고요. 또 다음 주에 나오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그 소련이 한 발 물러나서 전쟁의 위기는 크게 없었던 걸로 보여지죠. 밑에 보시면은 이런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소련 대표와 윈스턴 처칠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를 풍자한 그림이죠. 그래서 뭐 이제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 보면은 뭐 아까 봤었던 냉전 체제에 있었던 군사적인 충돌, 베를린 장벽, 6.25 전쟁, 밑에 보이시면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봤었던 한국사에서 그 베트남 전쟁 때 박정희 정부 때 많은 병사들을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죠. 그 베트남 전쟁이 바로 여기 있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독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도 그리고 베트남,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로부터 완벽히 벗어나게 된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뭐 크게 뭐 많이 제가 언급을 하고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서 가볍게 넘어가고요. 이제 2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3쪽. 자, 지금까지는 냉전이 형성이 돼서 냉전이 굉장히 격심해지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이후 이제 19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요,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약화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쭉 보고 한번 끝내볼 건데,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3세계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제3세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어디든지 속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선포를 한 국가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신생국들이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반식민주의, 비동맹주의를 내세우면서 평화 10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신생 독립국으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형성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소국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서 모인 회의에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거든요.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그리고 각국의 영토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평화 10원칙을 제시를 하게 돼요.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이런 제3세계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냉전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면 유럽의 통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EU라는 유럽연합 공동체가 이때 1993년에 형성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제 공동체에서 1957년에 처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1993년 유럽연합이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 유럽이 이제 공통적인 화폐를 쓰죠. 유로화라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영국은 이제 여기서 탈출을 했죠. 브렉시트라는 상황을 통해서 유럽연합에서 영국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면서 21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본격적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나옵니다. 데탕트 분위기.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어떤 게 큰 영향을 미쳤냐면요, 1969년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우리가 화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이제 그게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냉전 체제, 즉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많이 수그러들죠. 자, 그 뒤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과 정식적인 외교 관계가 맺고요. 서독과 동독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나중에 1991년 독일이 먼저 통일이 되고요. 다음 줄을 보시면 이건 영상에서 나와 있죠. 전략무기 제한 협정, 그러니까 솔트라고 했죠. 솔트. 이거를 맺으면서 서로 이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냉전 체제가 뭐 비공식적으로는 끝이 나게 되고요. 자, 215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성장을 해요. 뭐 아쉽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폭탄 2대를 얻어맞고 거의 구제불능 상태에 놓였지만은, 보시면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 특수 겹치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가장 현대에서 유명한 인물을 뽑자면 2명 있어요. 누구냐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인데, 보시면은 이제 문화 대혁명을 실시한 마오쩌둥과 함께, 그리고 그 마오쩌둥이 죽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게 되죠.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처럼 이런天安門 사건이라는 것도 민주화 운동도 중국에서 벌여지게 됩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216쪽으로 건너가 보시면요, 자, 216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자,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216쪽이고요.
자, 고르바초프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소련의 최고 서기장이었는데, 야, 이거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 체제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유경제 체제, 자유시장 체제를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소련을 많이 바꾸게 되죠. 자,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정확히 1989년 12월 3일 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이제 냉전 체제를 종식합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1945년부터 시작됐던 냉전의 질서가 약 40년간 진행이 되어서 1989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 소련은요, 자, 독립국가연합 CIS라는 거를 1991년에 결성을 하고 이듬해 1992년에 공식적으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필두로 한 여러 동유럽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동유럽 국가들이 214쪽에 보시면은 자유화 움직임, 이런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다양한 동유럽 국가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뭐 이렇게 독일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면서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가 되고 냉전 체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 전개되는 세계 역사가 끝이 났고요. 그래서 다음 장부터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세계화 과정, 뭐 세계무역기구 WTO 그리고 뭐 자유무역협정 FTA 그리고 APEC, EU 등의 지역권으로 묶는 세계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죠. 이제 이거는 완벽한 뭐 현대화 모습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220쪽 이런 갈등 문제죠. 엄청나죠. 뭐 가장 최근 사건은 이 9.11 테러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 분쟁 그리고 소수 민족 문제들, 이라크 전쟁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여러 갈등 문제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문제,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때 봐야 될 세계사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시험 문항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